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홍병준입니다. 버스 마녀대가 속한 경기도 버스노조협의회가 사측과의 밤샘 임금 협상 끝에 극적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노조 측은 오늘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고 출근길 대란은 피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출근길 경기도 버스는 모두 정상 운행 중입니까? 네, 경기도 버스노사가 1시간 반 전쯤인 새벽 6시쯤 임금 협상에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경기도 전체 버스의 80%인 8천여 대가 정상 운행하면서 출근길 혼란은 없게 됐습니다. 앞서 경기도 버스노조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자동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실질적 임금 상승 효과로 재정 부담이 커 임금 체계 개편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막판 조정 끝에 2027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 임금과 근무 형태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고 올해는 민영제 40만 원, 준공영제 8.5% 인상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어제 오후 4시부터 수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이어왔는데요. 당초 협상 시한은 자정까지였지만 논의가 길어지면서 양측은 시한을 오늘 새벽 6시까지 연장해 밤샘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파업 직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경기도 버스노조협의회엔 경기도 전체 버스 노동자 90%가량이 속해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검찰의 상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와도 검찰이 무조건 항소한다는 건데 법무부는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무장관을 호명하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항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은 혹시 죄가 있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싶으면 기소해가지고 고통 주고 또 자기 편이면은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고 하여튼 이 기준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1심 무죄가 검찰 항소로 유죄로 뒤집어지는 경우는 5%에 불과하다며 면책을 위한 검찰 항소에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왜 방치하느냐고 했습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소 가가지고 또 그러고 그중에 기껏해야 5%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국가가 왜 이리 잔인해요 국민들한테. 정 장관은 명백한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제가 과거에 관련된 과거사 사건들, 재심 사건들을 전부 항소 포기 내지는 진행되는 사건도 분석해갖고 취하시키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기계적 상소를 지향해야 하는 건 맞지만 사법 절차의 정의 실현 기능을 과소평가하는 발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힘도 3심제를 흔드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수를 쳐드려야겠네. 저는 이런 신박한 상상력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한 사람 구할 수 있으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멈춘 이 대통령 위증교사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내년 10월 2일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게 확정된 날 김건희 의혹 특검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이 검찰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수사 기소 분리가 옳다는 명분으로 검찰을 없애는데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하는 특검에 남는 게 모순 아니냐는 입장문도 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특검의 경우엔 셋 다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출범 때부터 검사 40명을 파견받았습니다. 파견받을 검사와 수사관, 범위 등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파견 검사 모두가 검찰청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하에 검찰청이 해체됐다며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까지 결합된 특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옳은지 혼란스럽다는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한 파견 검사는 TV조선과 통화에서 특검만 예라는 식의 운영은 제도적 모순이라며 특검이 특정 정당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전락한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영근 특검보는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한다며 진행 중인 수사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파견 검사들은 민 특검에게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혀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특검보는 특검의 경우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사실조사에 착수했고 국민의힘은 오늘 간사단 회의를 열고 해당 의혹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최영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특정 종교단체 신도 경선 동원 의혹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진종호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권리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대여 공세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서 이를 2026년 민주당 경선에 활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진 의원 공개 녹취엔 서울시의회 상임위원장실 직원이 당원 가입과 함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신청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름하고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다 완벽하게 나와야 되고요. 해당 상임위원장이 경선 투표를 직접 안내하는 내용과 김민석 총리의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사무실 가시죠, 김민석. 알겠습니다. 녹취 속 인물로 지목된 민주당 서울시의회 김기영 문체위원장은 명백한 조작이라며 탈당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체육 종목 단체의 민원 상담을 마치 불법적인 경선 개입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했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도 김 총리와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과도한 경제 형벌을 줄여서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겠다는 명분인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돌연 기업들을 위한 조치를 하겠다 한다며 결국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정이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 폐지를 들고 나온 건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 형벌을 손보겠다는 게 이유입니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어왔습니다. 배임죄의 핵심 근거는 형법에 규정돼 있고 상법에도 특별 배임죄가 규정돼 있습니다. 당정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 사문화된 상법상 특별 배임죄는 놔두고 일단 형법상 배임죄만 폐지 대상에 넣었습니다. 검찰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던 민주당이 돌연 기업을 위한다며 배임죄를 없애겠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기업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면 근로자와 주주들이 피해를 보게 돼 기업 살리기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그 목적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의 배임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민께 그 모든 범죄 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배임죄 폐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논의됐다며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0월이면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몇 년 재판해가지고 돈 들여서 고통받고 해가지고 무죄를 받았어요.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를 해요. 그래도 또 막 한참 동안 돈 들여가지고 고생을 해요. 검사들이 되도 않는 거 기소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그냥 방치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규정을 좀 고칠 예정입니다. 검찰이 되도 않는 사건으로 기소를 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받으려고 항소한다. 김주욱 대변인,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에 대한 불신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고 이런 시각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다만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꾸준하게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도 아니겠는가. 특히 검찰이 그 기소권과 수사권을 같이 갖고 있음으로 해서 예. 그동안 많은 이 오남용 사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건 아니십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이제 어제 국무 그 회의를 통해서 이번 정부 조직법이 이제 통과되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그 확실히 이 검찰청이 내년 이맘때면은 이제 수사권과 공소권이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두 기관으로 분리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에 맞춰서 그동안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이렇게 깊어 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하신 말씀이지 특정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계시거나 또는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무리한 기소 지적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 검찰청이 폐지가 되면 그런 문제들 정말 사라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 시각은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대통령께서 저런 지시인지 뭐 일단 지시로 들려요. 검토해보라고 했으니까. 그 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단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본인 관련된 사건에 당장 계류돼 있잖아요. 예. 위증교사 사건만 하더라도 항소심 가 있는데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게 되면 상고하지 말라라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계적인 상고는 지금도 하지 않습니다. 예. 기계적인 상고는 지금도 민생범죄 같은 경우에 제가 담당해보면 많이 하지 않는 추세예요. 그렇다면 지금 검찰에 맡겨두면 될 일인데 또 하나는 기계적인 상고인지 아닌지는 검찰 자체가 판단해야지 누가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안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사안과 비교해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는 여권 내지 이거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그것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어찌 보면 무죄 석방 결정이잖아요. 근데 그 석방 결정을 잠시 보류해 두라는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문제 삼았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측에 대해서는 이거 제도 운영할 때 좀 엄하게 하고 상대방 측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이 검찰의 운영과 관련돼서 저렇게 대통령께서 개입하게 되면 또 다른 이 전체 체계를 흐트리는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기계적인 항소를 지적하고 나니까 정성호 법무장관이 바로 응수를 했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겠다, 없애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정말 항소 이게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거를 저는 이 두 분 사이의 대를 느끼면서 보는 게 사법 체계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다수 범죄는요 피해자가 있어요. 지금 물론 공무원들 범죄는 피해자가 없죠. 피해자가 국가니까. 그런데 대다수의 민생 침해 범죄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매일 재판부에 나와서 탄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그렇게 탄원서를 내면도 불구하고 만약에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무죄가 객관적으로 잘못된 거였다. 그럼 피해자의 피해 구제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검사한테도 탄원서 내고 재판부에 탄원서 내고 이런 부분들은 무시하라는 소리인가요? 그건 아니고 시스템을 좀 더 가다듬는 방법으로 가야지. 아니 본인들 범죄에 관련돼서 정치인들 범죄는 피해자가 없다고 우리가 평가하지만 국민이 피해자지만 피해자 있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그럼 잘못됐다고 해서 무죄 나왔다고 해서 항소하지 않나요? 항소할 만한 것은 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저는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검찰청 폐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들이
자신의 재판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어떤 그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서 모든 것이 기승전결 이재명이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민생 사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호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보다 조금 더 정밀하게 이 부분이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된다, 바꿔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처럼 지금 야권에서 계속해서 어떤 프레임을 씌워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딱지 붙이기와 다름 아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좀 전에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예. 피해자가 있는 그 상황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무죄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항소를 포기하라 이렇게 지금 지시하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특히 그 검찰이 패소했을 때 이것을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관행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행들이 오히려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국민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마저도 본인의 죄를 덮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오도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더 하면 대통령의 저런 말씀이 나온 경위나 계기가 만약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돼서 또는 국회 입법청원이나 청원이 제기돼서 이거 너무 검찰의 기계적 항소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라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있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걸 접하고 나서 이거 검토해보라. 이런 차원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뭐 철학이라고 말씀을 주시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문제 제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문제 제기를 하는데 당사자가 이미 당사자잖아요. 그럼 뭔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원론적이고 자신의 재판과는 무관한 발언이라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하고 반발에 나선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법사위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저런 공무원들의 정신 나간 행동들, 저런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저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을 도륙하고 아니 뭐 검찰청 해체한다는데 파견 검사들이 본인들 의견 표명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걸 또 법사위에서 개입하겠다?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청 내부 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 일부가 어떤 반발 목소리가 있다,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보도나 이야기들은 있었는데 어제 와서는 그 파견된 검사 전원이 입장문을 낸 거예요.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물론 뭐 힘들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어쨌든 기소하고 수사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여권의 철학이잖아요. 이게 국민적 사법 서비스에 좋다라는 것이고 수사한 검사가 또 기소하면 안 된다. 공판 유지를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이게 법이 시행돼야지만 이 본인들이 입법 취지를 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특검 검사들이 나 이거 복귀하겠다라고 하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입법 취지를 살려가지고 이미 그렇게 실행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법사위에서 저거를 비판한다는 것은 본인들이 입법한 정부조직법에서 검찰청 폐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자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박수 쳐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도적 개선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검사들도 검사들이 수사를 하는데 공소권, 기소권, 수사권 다 있고 그다음에 마구잡이 수사하고 모니터리 수사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평가가 많아요. 그러면 그거를 개선하고자 해서 검찰청 폐지를 하는 건데 이건 살려놓는다. 아니 그 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적 등을 수사하는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엄청난 권한을 주고 나를 향해서 올 칼끝에 대해서는 무디게 하고 이렇게뿐이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사위에서는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선 수사 기소 분리가 옳다는 명분으로 검찰청을 폐지를 하는데 특검에선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공소 유지까지 하는 이 상황, 이 논리적인 모순에 대한 질문 같거든요. 이 질문 어떻게 들으세요?
특검의 역할,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지 못한 집단적 항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항명이다. 좀 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특검법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법으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아직도 1년간의 유예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법 체계를 무시하자는 것입니까? 지금 특검처럼 이렇게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본인들의 집단 행동을 통해서 뭔가 지금 이 법 체계를 법으로 지금 정해놓은 것을 부정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어떻게 국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특히 이 검사들이나 이런 게 가능하죠. 국가 공무원들 중에서 집단 행동하는 공무원들 어디 있습니까? 교사들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검찰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검찰이 늘 해왔던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만 그 무소불위의 권한을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은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특별한 죄목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만을 수사하게끔 그것도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일반 국민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적용하는 검찰권의 행사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다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또 집단적으로 이렇게 항명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하나만 더 하면 예. 물론 저 민간기구지만 금감원의 집단 반발에 대해서는 또 법을 개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고 느꼈으니까 개정하지 않았겠죠. 또는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꼈든지. 그러니까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도 저런 집단 반발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모순적인 행동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검에서 검찰을 복귀시켜서 민생범죄에 투입할지 아니면 검찰청 폐지를 늦출지 뭔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검찰청 폐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까지 저희가 짚어봤는데 정부 여당은요, 형법상 배임죄까지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주어왔습니다. 배임죄 폐지는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민생 경제와 국가 경쟁력, 미래 성장을 위한 선택입니다.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배임죄를 건드리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그 목적밖에 없다. 연속 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그럼 배임죄를 폐지를 하면 실제로 배임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다른 구성 요건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유형의 범죄이기 때문에 예. 뭐 대체입법 한다고 하는데 대체입법이 언제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걸 안 밝혔어요. 그 사이에 입법적 공백이 생기는 거고. 예. 저는 배임죄 관련돼서는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상법상 배임죄가 있고, 그러니까 재계나 정치권에서 논의됐던 첫 번째 상법상 배임죄 폐지 여부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건너뛰고 일단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주장한다는 것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예. 일단 대통령이 저 배임죄에 적용된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폐지하게 되면 면소 판결할 수밖에 없죠. 예. 배임죄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개선하면 되는 거거든요. 개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폐지한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역대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서 법조인 사회에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은 그대로 두고 각각 그 상황에 맞는 유법성 조각 사유를 만들자. 예를 들면 경영 판단의 법칙에 들어맞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는 유법성 조각 사유를 넣고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유법성 조각 사유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게 되면요, 모든 조직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범죄를 전부 처벌할 수 없어요. 국가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범죄, 그다음에 각 부처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범죄, 지자체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지자체장, 그리고 대기업 뭐 이런 그 경영자들, 아니 대기업 경영자들 모두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 행위들이 있는 거고, 그러나 무분별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저런 어떤 그 정치권이나 경제의 흐름을 물꼬를 싹 돌려가지고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면소 판결할 수 있는 입법을 한다, 폐지, 이거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아이디어 아닌가요? 저는 어떻게 이런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식화해서 공당해서 저렇게 제기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배임죄의 처벌 규정과 기준이 과하다라는 지적은 경영계를 중심으로도 쭉 나왔었던 얘기입니다. 다만 그러면 배임죄를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지 이걸 폐지했다는 건 누군가의 재판을 면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라는 시각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든 것을 기승전 이재명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시는데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라고 말씀 주셔왔던 것들을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는가를 먼저 설명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이 이 배임죄 폐지에 의해서 본인이 면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재계에서 기업 활동을 이 배임죄라는 걸 통해 가지고 너무나 옥죄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안 해왔습니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렇다면 노조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기업에게 어떤 부담을 좀 줬다면 기업이 조금 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보장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배임죄에 대한 부분을 좀 그럼 완화하고 폐지시키는 쪽으로 검토해보자. 대신에 그와 관련돼서는 보완된 입법도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법안도 논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이재명 위안법 아니냐 이렇게만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배임죄와 관련돼서 재계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재계에서도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영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부분에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자 이렇게 하시면 될 일이에요. 여기에다가 이재명 대통령 끌어들 일은 아니다. 제가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 연관된 내용들만 건드리니까 대통령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저게 그렇게 부당하면 대체입법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대체입법 나온다는 건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거거든요. 그 개정하면 면소가 안 돼요. 피해자면 면소가 돼요. 아니 이런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하죠? 늘 개정을 해왔고 방통위 피해자하고 비슷하잖아요. 방통위 그냥 개편하면 될 거를 폐지해가지고 위원장 쫓아낸 거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2008년도에도 방송위원회를 갖다 방송통신위원회로 법을 바꿔가지고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지금 하고 있는 정부의 모든 행위가 누군가를 겨냥한 그런 입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오도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조심해 주시면 돼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는 무관하다라는 선을 긋는 여당. 하지만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야당 입장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 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도 대납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 녹취도 공개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좋은데 근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사무실 가시죠, 김민석.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이라면 정말 좀 충격적인 이야기고 만약에 이 당비 대납 의혹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금전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큰일인 거예요. 저거는 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죠. 그래서 법원도 엄하게 처벌해 왔는데 저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고 뭐 물론 민주당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던 유형의 그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있을 법한 얘기다. 두 번째는 저게 또 이번 처음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다라는 취지의 또 녹취록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 해당 시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에요. 그럼 종교단체를 관리하는 연관성 있는 이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 특검이 하고 있잖아요. 현 특검이 인지해서 저 부분도 수사할 필요가 있다. 이건 뭐 수사 범위와 제한이 없다면 인지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에 나오면 바로 인지해가지고 압수영장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부분을 인지해서 하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정말 떳떳하면 수사에 응하세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하는 것처럼 저 부분도 김민석 총리 수사에 응하시고요. 그렇게 떳떳한 무고함을 밝히세요. 서울시의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함이 밝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로 갑시다. 김민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김민석 총리를 돕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즉각 지시를 했거든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또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이에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뭐 바로 또 그 본인도 해명을 했고 또 본인 해명을 못 믿겠다고 하고선 또 국민의힘에서는 뭐 수사하자고 하니까 조만간에 수사로 이제 들어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저는 어제 이 당사자가 했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좀 참고해볼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만난 사실이 있느냐, 누군가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냐 하면 서울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서울시 산하단체인 서울시 사격연맹의 부회장을 만났습니다. 네, 뭐 종교 단체와는 무관하다는 취지였어요. 무관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정호 의원이 이거를 어제 폭로를 했는데, 진정호 의원 사격 선수 출신 아닙니까? 국가대표 출신이신데 뭔가 사격 관련된 인사들끼리 그 서로가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다라고 김경 문체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고요. 저희 당에서도 이 부분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특정인을 거명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그 누군가를 이렇게 그 어떤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해서 말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 생각합니다. 네, 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추가적인 사실들은 저희가 추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함께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적부심이 오늘 잇따라 열립니다. 두 사람은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석방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김혜나 기자입니다. 통일교 측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지난달 16일 현역 의원 중 사상 처음으로 특검에 구속됐습니다. 1억 원 받았다고 하셨었는데 이거 부인하셨었나요? 일주일 뒤인 지난달 23일엔 한학자 총재가 구속됐습니다. 한 총재는 2022년 권 의원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1억 원을 건네고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전달된 거 정말 모르셨어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 심사 신문을 오후 2시 10분과 오후 4시 잇따라 진행합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 상태로 둘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인데,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두 사람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특검팀이 물증 없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한 총재는 건강 문제로 인해 구속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할 걸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민주당이 제기했던 지기현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 결과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감사 결과를 내놨는데, 다만 공수처에서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맡은 지기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은 민주당이 제기했습니다. 수차례 고급 룸사롱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 대법원이 조사 넉 달 만에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8월 9일 지 부장판사는 변호사 2명과 1차로 저녁을 먹고 밥값 15만 5천 원을 냈습니다. 이어 동석자인 A 변호사가 다니던 술집으로 2차를 갔지만 지 부장판사는 한두 잔 정도 마시고 먼저 일어났고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한 인물들 간 직무 관련성 의혹도 제기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진에 찍힌 2명은 15년 전 근무지에서 만났던 후배 법조인으로 지 부장판사가 지난 10년 동안 맡은 재판에 관여한 적도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확인된 사실관계로는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로 비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최초 제보 전달자라고 주장하는 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 정무실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 접대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대법원이 축소 은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놓고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이 재점화됐는데요. 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돈독한 관계였음을 유추할 만한 판례를 저희 취재진이 확보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자신이 받아야 할 성공보수를 김 실장이 대신 받도록 권리를 넘겨준 건데 20여 년 전 김 실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곽승한 기자가 설명합니다.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시민운동가에서 정치인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이재명 대통령. 이 아스팔트 위에 앉아서 힘껏 싸워온 우리 시민 여러분, 서로 큰 박수 주십시오. 변호사 시절 성남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했는데 당시 시민단체 사무국장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자신이 받아야 할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를 넘겨줬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2003년 2억 원의 빚을 둘러싼 개인 간 소송에서 채권자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이 대통령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을 상대로 변호사 비용 청구 소송에 나섰는데 본인 대신 수임료를 받을 당사자로 김 실장을 지정한 겁니다. 김 실장은 재판에서 이겨 이 대통령 대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소송 대리인은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현 유엔 주재 대사였습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변호사가 자신의 성공보수 채권을 법조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은 김 실장에게 당시 수임료 채권을 양도받은 경위에 대해 물었지만 김 실장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 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까지 받는 엽기적인 범행을 벌였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적한 주택가 골목길에 경찰차 여러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다급히 빌라 건물로 진입합니다. 이곳에 살았던 40대 남성이 사귀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경찰차가 생각보다 많이 하길래 흰경치 하나랑 큰 경치 하나. 신고는 한 여성이 언니가 1년 가까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경찰은 남성의 집 김치냉장고에서 신고자 언니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이 숨진 건 지난해 10월 20일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직업이 없던 남성은 주식 투자 문제로 사귀던 피해 여성과 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김치냉장고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여성이 숨진 이후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의 금융 관련 내역을 갖다가 저희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규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여성의 시신 부검을 의뢰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강전의 변호사 설주한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귀현 부장판사의 룸사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의 법원감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넉 달 만에 나온 결과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이제 직무 관련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예. 왜냐하면 동석했던 이 두 명이 변호사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귀현 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접대를 받고 뭐 필요한 판결들을 내려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있었던 것인데 예. 지금 대법원 윤리감사실에서는 감사위원회까지 소집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6명이고 판사 1명, 이랄까 공정성을 시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네. 감사위까지 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2명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귀현 판사가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있었을 때 사법연수원생 그리고 공익법무관으로 근무를 했던 그 법조 후배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한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식사를 하는 정도 사이였다고 하는데 네. 그 저희는 변호사가 대리를 할 때 선임계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지귀현 판사의 재판부에 최근 10년 동안 이 2명의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들어간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예. 것이죠.
그리고 당일에도 1차의 횟집에서는 지기현 판사가 계산을 하고 2차에서는 지기현 판사는 술을 한두 잔 마시고 바로 이석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직무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대법원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법원 감사위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 부장판사가 그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 판사가 지기현 부장판사가 어떤 휴대전화 교체 시기가 애매모호하다. 특히나 이제 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있었던 25년도 2월 달이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이 어떤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있었던 5월 달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두 번의 어떤 기기가 바뀌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계가 바뀐 것만으로는 어떤 의혹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어떤 근거가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이번에 법원에서 한 외부 감사 위원회였죠. 법원 감사위의 어떤 그 외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은 반박을 민주당에서 어떤 의혹 제기를 할 때는 최근에 어떤 서영교 의원의 의혹 제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비추어 봤을 때 조금 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재근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휴대전화 교체했다는 새로운 정황이 나온 건데 네.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 결과에? 저는 많이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예. 않는 것이 일단은 지기현 판사의 해당 의혹은 말하자면 이 변호사들의 직무 관련성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0년 동안 지기현 판사의 재판부에 대리인으로 들어온 적조차 없고 그동안에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식사를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공수처에서 계속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완전히 종결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마지막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공수처 입장에서도 어쨌든 직무 관련성이라는 것은 휴대폰이 변경한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서 아마도 수사에 있어서는 좀 곧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법조계 일각에서 민주당이 이제 특정 사건을 맡은 판사를 공격한다, 재판을 흔들려고 한다, 재판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어떤 휴대전화에 대한 교체권 이거 분명히 공수처에서도 수사의 기본입니다. 통신내역조회라든지 통신기기에 대한 교체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이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 공수처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신속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한 각종 의혹과 어떤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것이 자칫 사법부의 독립을 해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판의 독립이라고 하는 판사 본연의 사법적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외부에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외적 장애 요소를 없애준다는 의미에서 공수처에서도 좀 신속하게 결론을 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인데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1년 넘게 시신을 숨겨온 4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겠습니다. 왜 죽이셨어요? 시신은 왜 숨기셨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냉장고까지 따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범행을 좀 계획을 하신 건가요? 40대 남성이고요. 시신을 숨기려고 김치 냉장고까지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살해 사건이 벌어진 게 벌써 1년 전이라는 것이죠. 전북 군산에서 작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산 40대 남성이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던 40대 여성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살해한 이후에 지금 영상 보신 것처럼 김치 냉장고를 구입을 해서 그 안에서 시신을 최근까지 보관했던 것이 드러나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40대 남성, 숨진 여성이 살아있는 척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동거녀까지 동원을 했다고 해요. 굉장히 엽기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 살인 사건 이후에 어떤 그 보여주는 증거에 대한 인멸의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피해자가 살았던 원룸의 월세를 꼬박꼬박 매월 밀리지 않고 내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관리를 하면서 마치 이 피해자의 가족과 어떤 그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면 거기에 마치 살아있는 척 응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통화는 또 바쁘다는 핑계로 되지 않았던 것이고 더욱 엽기적인 것은 오히려
피해자의 명의로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대출까지도 네. 이걸 실행을 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 치밀하고 계획적인 어떤 사후,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증거인멸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입니다. 범행 동기는 밝혀진 게 있습니까? 지금 경찰이 진술한 것에 따르면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가해자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이 예. 주식 단타를 하면서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본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여성에게 한 5천만 원 정도를 빌렸는데 그것을 투자를 하다가 4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났고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는데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은 과연 우발적이었던 것인지 그 이후에 김치냉장고를 가져다 놓고 시신을 유기를 하고 그리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경찰 입장에서는 휴대폰 그리고 증권 계좌, 금융 계좌 이런 것들을 봐서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사이 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백악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군 지휘부 행사에서 미군을 가장 치명적인 군대로 만들겠다며 대대적인 군 개혁과 핵전력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이루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버지니아주 퀀티코 해병대 기지에 전 세계에 배치됐던 미군 장성 800여 명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핵 전력을 앞세운 강한 미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to make our military stronger, tougher, faster, fiercer, and more powerful than it has ever been before. I rebuilt our nuclear, as you probably know, but we'll upgrade that also.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더 직설적인 언어로 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꾸라는 트럼프 지시에 맞춰 앞으로 전쟁을 준비하는 병력의 체력과 전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to be prepared for war, not for defense. We're training warriors, not defenders. 백악관 관계자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엔 변화가 없다고 부연했는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미 정부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2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면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잠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외교부발 속보인데 미국이 이스타 비자로도 비원 비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미국이 비원 비자로도 장비 설치 등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까지도 확인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한미가 주한미 대사관에 한기업 비자 소통 전담 데스크 설치를 합의했다는 점까지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조지아 한국근로자 구금 사태 관련한 후속 조치 관련한 소식인데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추후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글로벌 제약회사 화이자와 미국 내 약값을 선진국 최저 수준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고 현지 시간 30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가 가장 인기 있는 약을 50% 인하된 가격에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선 약값이 다소 오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가 미국에 7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대신 관세는 3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다른 제약회사와도 비슷하게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보신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지난 1987년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건립 당시의 모습과 2025년 현재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입니다. 도시가 수십 년간 변해버린 사진을 보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서울 강남구에서 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1987년에는 무역센터 주변에도 고층 빌딩 없이 썰렁했습니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 음마아파트가 완공된 1979년과 2025년을 비교한 사진인데요. 이 아파트만 빼고 주변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977년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추첨에 엄청난 인파가 몰렸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 강남구가 개청 50주년을 기념해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아서 기획한 사진전입니다.
네, 이렇게 사진을 비교해놓고 보니 도심의 변화가 한눈에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회에 이 지역만에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도 소개됐다고요. 네, 한국의 사교육하면 대치동 학원가가 떠오르고 아파트 이슈에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게 강남 지역 아파트인데요. 이를 담아낸 사진들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평일 대치동 학원가의 밤 10시, 학원에서 나온 수많은 학생들이 건널목을 가득 메운 사진입니다. 큰 대로를 사이에 두고 개발을 앞두고 있는 판자촌과 개발을 마친 신축 아파트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도심 빌딩 숲 한가운데 위치한 왕릉에 울긋불긋 가을이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네, 서울 도심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 사진들이 참 인상적이네요.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속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전국적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원주와 청주, 광주와 사천 공항에는 저시정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항공편 지연 가능성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후 한때 경기와 강원 북부에는 약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16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이 26도, 청주 27도, 대구와 부산 28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번 연휴 첫날에는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밤 전남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토요일 오전 대부분 그칠 텐데요. 추석 전날과 당일에는 서울에도 비 예보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